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못하면서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이중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매년 떨어지는 출산율로 고민이 깊던 정부가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잠시 후에 고시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료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임대료 부담까지 져야 되는지 이제 사회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지역 2.0, 어떤 지역 2.5, 또 3.0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단계를 올리게 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집합 금지 명령이나 또 집합 제한 명령에 따라서 영업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경우에 그 피해를 과연 올곧이 자영업자들만 물어야 되느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볼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려운데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당장 집합 금지 또는 제한을 하면 영업 금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장 매출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 달 간신히 매출로서 꾸려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자기 건물이 아닌 다른 사무실이나 영업소를 임대로 해서 빌려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경우에 그 자영업자들의 이 임대료를 과연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것을 과연 사회가 어떻게 분담해서 공정하게 나누어서 부담을 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이제 화두를 제안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례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장기간 영업 집합 금지 거리두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은 매우 현재 자영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다라는 그런 발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 재산권 행사의 기본권을 건드린다, 또는 그 건물주 입장에서도 간신히 빌려서 하는 이 생계형 건물주가 적지 않을 텐데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찬반 양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사님께서도 지금 전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그런 전례 없는 임대료 문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 그리고 내수 시장이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통계가 좀 더 나와봐야 자세한 피해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중간 통계, 중간 보고서만을 기초로 할 때 최근 그러니까 코로나 2.0 상황, 2.5 단계로 올린 상황에서 보통 자영업자들의 지금 카드 매출 전표 사용량만 보면 약 한 30%에서 35%가 급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연초에 1차 코로나 상황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더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간다면 연초보다도 자영업자 타격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퇴다 또는 조기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금 몇 푼 들고 나가서 자영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영업 금지, 집합 금지 조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내관을 건드리는 큰 문제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경제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임대료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올해부터 생긴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집합 금지가 된 전례가 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로 지역별로 상당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방식으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에게 직접 살포해서 바로 돈을 주거나 또는 융자금을 살포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임대료를 못 내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그 중간에 퇴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적어도 이런 그 강제 그 금지 조처 그러니까 집합 금지 조처 상황에서 임대료 못 낸 사람에 대해서는 퇴근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예. 그런 법을 지방 주정부 단위로 특히 미국에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예. 또 호주와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임대료의 일정 금액도 감면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에게도 세금을 또 감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는 못하고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별로 지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매우 차별화되어 있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형화된 하나의 패턴으로서 공식으로 볼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고민도 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고민하면서 해결해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인의 문제는 점점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좀 해결책을 빨리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음은 우리가 출산율이 굉장히 없다,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도입니다.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요. 전반적인 어떻게 평가를 먼저 해보실까요? 예,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게 원래 5년 단위에 한 번씩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짜듯이 2003년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각 부처가 힘을 모아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위원회를 두고 5년 단위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번이 4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4차 계획인데 이번 4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아기를 갖는 사람들의 경제적 지원을 대폭 늘리는 그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겠어요.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할 수 있고 또 3달 합산으로 1,8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또 영아수당이라서 애가 클 때까지는 최대 50만 원까지 또 애가 애를 임신했을 때는 출산 꾸러미 등등 경제적 혜택을 주는 데에 초점이 많이 놓여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본래 이 5년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표할 때 목표 출산율을 세우게 돼 있는데 워낙 지금 아기를 안 낳는 분위기가 많으니까 5년 후에 목표 출산율은 이번에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출산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아기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를테면 가치관의 변화, 또 인구 구성의 변화. 그러나 저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뭐니 해도 결국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육아 비용뿐만 아니라 한평생 져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이 네. 워낙 크고 그 부담의 증가 속도도 너무 빠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신혼부부들이 좀 겁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가 취한 조처들은 종래에 비해서 경제적 지원책을 많이 줬어요. 진일보한 정책으로 보여지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부가 5개년 계획을 꾸준히 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인구 문제 잘못 관리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경제적으로는
그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는 젊은 세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파탄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으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선진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직장이라든지 각종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예. 아기를 언제든지 직장 다니면서 키울 수 있도록 출산, 육아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성을 해야 네. 그때 우리의 출산율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도 하루만 문 닫아도 부부들이 굉장히 곤란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따로 둘 게 아니라 직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른바 1950년대, 6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고령층의 그 뭐 경력 단절이나 아니면 수입 단절 이런 것도 해결할 만한 그 조치들이 이번에 포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4차 계획에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고령층 인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면서도 또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의 고령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늦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955년생 정도가 베이비붐 1세대로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2025년에 65세가 됩니다. 우리가 노인을 65세로 잡았을 때 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앞으로 5년 후에 세계 1등이 되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젊은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증가 속도가 적은, 그러니까 가장 적은 증가 속도에 가장 빠른 노년, 그러다 보니까 그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가 되죠. 그런 면에서 노인 인구의 어떤 재취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예산만으로서는 말씀 올린 대로 역부족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 제도 이런 것을 한꺼번에 통째로 바꿔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좀 우려되는 부분을 짚어보자면 이번에 현금성 지원 대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부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추경도 많이 편성을 했었고 좀 현금 재정 지출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금성으로 좀 너무 재정 지출이 앞으로도 많지 않을까, 이런 재원 확보 어떻게 할까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로는 한 43% 정도 최근에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도 OECD 평균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국가 경제가 파탄이 되지는 않지만 이런 속도로 빠르게 늘어갔을 경우에 큰 부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나 각종 인센티브 제도 이런 데에서도 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예산 부담이 적은 그런 인구 어떤 증가책 이런 게 함께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